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을 풀 기회가 될지 향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 측 대응에 관심입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부동산 투기 의혹, 또 과거 발언 논란 등 다양한 돌발 변수가 등장해서 여야 지도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최근 양당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번을 공개했습니다. 양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지목된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위원, 기호 4번 국민의 미래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부 뉴진수 코너에서 모시고 여성장애인을 대표하는 양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의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0원의 기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뉴스레터 K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리단 밤양갱이 아니고요. 내가 뽑고 싶었던 건 이런 후보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후보를 뽑겠다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4월 4일까지 문자나 댓글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00원의 기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달한 밤양갱. 네. 샵 9730 유료 문자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직접 전화 연결 인터뷰도 좀 해보고 꼭 누구를 뽑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의 살림살이가 어떠신지 그런 말씀도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자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의대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를 연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한 50분 좀 넘게 했죠. 50분 넘는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명 행정관님. 네, 예. 의료개혁의 쟁점인 예. 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네네. 국민 여러분께 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네.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우선 서울대와 그리고 OECD 그리고 또 국책연구원에서 네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렸고 네. 또 지금 전국에 40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예. 이미 정부에 우리는 학생을 더 늘려야 한다. 네.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그 숫자가 2,100명에서 2,700명까지 달한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보통 4만에서 7만 명 정도 의사 숫자가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22%에서 160%까지 증원을 해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의료 네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YS 때 그 의학 분리 때 이미 정원을 10% 정도 감축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000명을 늘리더라도 향후 10년까지 계속 소아 의료나 아니면은 필수 의료가 부족한 현실인데요. 네. 아마 저는 정부에서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최소화된 수치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면은 이 다음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계속 의사단체와 싸울 수밖에 없다. 네네.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설명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거 없이 제시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예. 말씀이었던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요.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어요? 저는 방금 우리가 들었던 예. 부분 중에 2,000명이란 숫자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네네. 저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최소한의 규모. 보통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라는 거는 이게 최소한이고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것보다 적어질 일은 없다라는 전 쐐기를 박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뭔가 대통령의 물러섬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그런 포석 같은 역할을 이 담화가 해주길 바랬을 텐데 제가 네. 느꼈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담화를 통해서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뒤에 이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것으로. 뒤에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말 대화를 하고 싶었으면 뭐냐면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네네. 라고 그 대화 협의체를 통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선을 두지 않고 얘기를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의료계에서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네. 전면 백지화를 받을 수는 없죠, 정부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00명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대화의 문이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오늘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했고 우리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이 숫자는 최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숫자를 더 적은 숫자로 돌리기는 어렵다. 네네. 니네가 돌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라. 뭐 이게 의사협회나 대통령의 의사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담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은 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렇다면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도 내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뭐 원칙이냐 뭐 유연함이냐 정부는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근데 저도 좀 이 유연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게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이제부터 2,000명씩 늘려도 인턴이나 뭐 대학생 생활이나 아니면 인턴 거쳐서 10년 뒤에나 이제 현장에 투입될 텐데 그렇죠. 근데 한 20년 뒤로 봐도 2만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주장에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다만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의사 집단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뭐 오늘 발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카르텔이고 적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이미 서로의 감정이 이제 좀 상할 대로 상해진 상황에서 이제 타협의 어떤 여지를 줄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전향적인 좀 자세를 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그 오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 악재가 되기 전에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심상정 녹색정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요. 사과 이야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국민들은 총선용 퍼포먼스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여명 행정관님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예.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그렇다면 의료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적시가 대체 어느 때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동안 취임 직후에 1년 반 동안 거의 뭐 의사 집단, 이해 당사자, 전문가 집단이랑 같이 수치를 뽑아내고 네네. 방법을 고민해 온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예.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선거가 거의 1년 반에 한 번씩 있습니다. 네네. 그럼 대체 선거가 없고 평화로운 그 시기가 대체 어느 시기인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 총선 끝나면 뭐 지방선거, 네, 뭐 네, 대선 네, 이렇게 쭉 네. 있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되레 반문하고 싶다 하셨고요.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민주당이에요. 총선 전에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총선 전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이번 선거 전에 뭐 어떤 논의가 혹은 어떤 발언이 나오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왜냐하면 이 국면이 장기화될 대로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개혁을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의제로 던지고 뭔가 추진해가는 모양새가 있었을 때 예.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의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반발 뭐 현장을 이탈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네. 사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좀 정부를 협박하듯이 구는 의료진들의 태도는 사실 어떤 국민이라도 용인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국면이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생활에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더 심해지고, 근데 이 갈등이 장기화되는 반면 네. 대통령의 문제 해결 전략,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 건데 그럴 수 그렇다면 있겠죠. 대통령은 이 정도의 큰 아젠다를 던지면서 추진해 가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느냐, 저는 이걸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셨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도 본인의 선을 좀 절대 물러설 생각이 네네. 생각이 없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고집스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생명권을 가지고 위태로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든든한 그 버팀목이 돼줘야 할 정부가 뭔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양새, 그리고 그냥 의사들을 압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뭔가 구체적인 타개안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은 이미 이 국면에 대한 저는 평가를 끝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의견은 요 문자 의견 좀 듣고 여쭤볼게요. 8981님. 대통령의 증원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의료계의 반대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시고요. 4790님은 저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밀어붙이기 전에 의사단체와 협의도 하고 설득도 했어야죠 하시는데 총선에 변수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될까요? 저는 박 전 비서관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은 네네. 게 이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호적인 여론은 이미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반영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새로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료 같은 데 있어서 불편도 느끼실 테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미 정원 배분은 한 상태인데 네네. 보면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의 한 3-4배를 배분 이제 증원을 한 상태여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그 대학들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교수진이 이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논의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총선 9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산, 경남 격전지를 방문해서 후보들을 지원했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고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또 이재명 대표의 유세 전략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염행정관님.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이미 취임할 때부터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상황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부족해 보이는 곳, 또 지지율이 잠깐 정체돼 있는 곳들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유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와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계양 을 지역의 자기 지역구에서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그 여권에 네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되게 파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구에 신경을 이제 안 쓸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오늘 인천 계양 을에서 유세를 하다가 인접한 인천 지역에서는 또 지원 유세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동선이 묶여 있는 건가요, 박성민 비서관님? 근데 뭐 많이 다니셔가지고 예. 그리고 뭐 온라인 선거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러니까 SNS 활용력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 뭐 그런 면에서 여러 온오프라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지원 유세도 뭐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뭐 막 묶여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프레임 싸움을 이제 서로 하고 있는 거죠. 프레임 싸움. 네, 실제로 오늘 아마 한겨레 신문에 좀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라고
이제 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네네.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경제라는 단어를 최근 2주간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여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총선에 임하고 있느냐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 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하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유세를 하든 지금 가장 탄력을 받고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뜨거운 열렬한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다. 민주당이 다 같이 한 팀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또 카운트한 분이 있나 보네요. 경제가 293번, 범죄가 322번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그 낙동강 벨트 출마한 후보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권역 선대위원장이 국민의 꾸지람에 드릴 말씀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 이렇게 쓴소리하기도 했고요. 또 조혜진 의원 경남 김해을 후보죠.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또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고요. 함은경 후보도 관련 발언을 했고 한데 이동수 대표님 현재 낙동강 벨트 지역의 판세 그리고 언급했던 이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낙동강 벨트가 예상보다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띄운 메가서울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고 메가서울 생각을 합니다. 이슈. 예. 예. 왜냐하면 메가시티라는 게 원래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예. 실제로 부산이 지금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의 이제 100대 기업 중에 부산에 본사를 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 토종 대형마트 중에 메가마트라고 있는데 이 메가마트 비롯해서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들이 1년에 지금 한 두세 군데씩 폐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다 보니까는 뭐 부산, 경남, 울산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그럼 한번 좀 모여가지고 서울 1극 체제에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메가시티를 밀었던 건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김포를 서울에다 붙이겠다 이번에는 고향도 편입시켜주겠다 이런 이제 이 구호들을 내면서 이게 좀 부산, 경남 지역 주민분들께 좀 박탈감이라든지 배신감 이런 걸 좀 느끼게 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명 행정관님. 부울경 메가시티론 같은 경우에는 한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작 울산이랑 경남 지역에서 우리가 왜 부산 지역에 먹혀야 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조혜진 후보님이나 예. 아니면 함은경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또 정론관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시간에 지역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면서 명함 한 장 더 올리는 것이 돌리는 것이 지금 더 도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특히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가 우리 여당의 경우에 노랑봉투법, 간호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에서 필리버스터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싸우지 않은 국회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던 국회였는데 네. 이제 와서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대통령 탈당하라, 대통령 사과하라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 갑 후보가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꾸며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새마을금고가 현장 검사까지 나섰고 한데 이 논란 이동수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양문석 후보가 지난 2020년 11월에 서울 예. 잠원동에 있는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네네. 그 시기가 정부 규제로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을 때예요. 네네. 근데 양 후보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 업체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이제 대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이 성인이니까 딸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했고요. 해당 이제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 딸이
등록증상 사무 공간을 갖추고 있었고 또 사업자 대출 후에 4억 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도 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사업 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다라고 소명을 한 상태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오늘 있었던 현장 검사 이후에 진실 여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마을금고 측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한 거고 담보에 입각했다라는 얘기도 했고 양문석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아서 진행한 대출로 사기 대출 아니다 했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양 후보자의 이런 해명 내용 또 태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예. 해명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부족해요.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뭐 처음에는 이제 편법 대출이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사업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때 냈던 서류에는 그렇다면 허위 정보가 기입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사실관계가 정확한 정보가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의혹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자로 인정을 받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설명이 돼 있어야 이제 은행도 돈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도대체 그 소득 활동도 없었다고 보여지는 딸이 어떻게 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런 의혹 제기까지 있는 거라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문석 후보가 자책골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이미 이 논란으로 본인이 좀 저자세로 국민들께 계속해서 사죄해도 모자란 형국인데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약간 자신의 대출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지 않냐라던가 아니면 이제 언론들을 향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회 가면 도입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 뭐 그 내용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수도 있죠. 국회의원이 추진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이 시기에 얘기하는 거는 이 후보가 자칫하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이 좀 민주당 후보 다른 지역의 후보들을 고려하셔서 예.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진솔한 태도로 사죄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 추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 했는데 혹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총선 판세는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지 또 하나가 당이 가령이 세종갑이었나요? 이영선 후보의 사례처럼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총선 판세에는 이제 후보가 추가적인 해명을 할지 그리고 현장 검사 그 새마을금고 측의 현장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네. 뭐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당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투표 정말 사전투표까지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후보를 공천을 취소하게 돼버리면 네. 사실은 마땅한 대체제도 없고 결국에 지역구 한석을 그냥 자동으로 내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문석 후보가 네. 현장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본인도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들께서도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촘촘한 해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염행정관님 국민의힘 총선 전략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조 심판 특위라고 이재명 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렸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평가하신지 예를 들면 오늘 양문석 후보를 사기죄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또 검찰에 고발을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조 심판 특위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예.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거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네. 좀 강성인 분들이 조국 전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를 받았고 따라서 그분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모여서 지지하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과 서로 표를 뺏는 싸움을 하는 당이 아니에요. 게다가 집권 여당을 때릴수록 그 조국혁신당은 더 강해지는 일종의 상성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소모적인 대결은 같은 386 출신인 김경률 비대위원 한 분이 담당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네. 여당답게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일하는 정부와 힘 있는 여당 컨셉으로 가는 것이 더
비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총선 날짜가 계속 가까워질수록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의 선택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18세부터 29세 무당층은 41%, 30대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2030 세대의 무당층이 이렇게 많은 이유, 현재 상황에서 뭐라고 진단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정치가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네네. 구축된 체제에서 지금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도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 지금 203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화나 민주화가 모두 다 이제 이루어진 뒤에 나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절의 어떤 의제나 아젠다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사실 뭐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뭐 검찰 독재 이런 게 아니라 뭐 양극화나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런 문제들인데 현재 정치 세력 중에 이 아젠다를 선점한 정당이 없다는 게 또 2030 무당층의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비서관님 어떤 공약이나 비전이 나와야 좀 2030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공약을 청년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청년 유권자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좀 불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출생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뭔가 거대 양당에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명 행정관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30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들의 그 줄겨서는 표현대로 짜치는 거거든요. 서로 막 싸우고 질척대고 집착하고 하는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데 네네. 정치 혐오를 줄이는 것이 청년들의 투표 심리를 올릴 수 있는 네.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로 예, 이렇게 서로 예. 지적하는 내용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보다 교통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돌발 구간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서 여의하루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동호대교 지나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더욱 혼잡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 2, 3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이 여파로 남사제니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이고요. 3, 4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8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요. 바람부터 속도 내기 어렵고 이후 매송휴게소와 일찍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산막에서 광명까지 밀리고요. 이후 석수 부근과 또 일찍 분기점을 가기 전 지점 1km 간격을 두고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대 정체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여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혼잡하고요.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금매교 부근에 발생한 사고로 동군이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입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혼정신성, 저녁에는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그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그리고 언젠가 노년이 될 우리들은 자식이 챙겨주는 잠자리에서 살고 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주거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 가정집, 요양병원 같은 시설까지 과연 엄마의 마지막 집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마지막 삶을 어떤 환경에서 보낼지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 문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 KBS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에서 엄마의 마지막 집을 취재 제작한 KBS 이소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불효자는 이 다큐를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예, 저희 주변에 부모님. 울었다는 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통복지, 또 교육복지, 뭐 문화복지, 주거복지 그동안 여러 분야의 복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노인 주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덜 다뤄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삶이라는 건 당면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을 합니다. 네. 또 2065년이면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예상도 있어요. 네네. 뭐 노인 빈곤율도 높은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65살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냐 14%냐 20%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따져보는데 보통 서구에서는 7에서 14% 넘어갈 때 뭐 프랑스의 경우 한 100년 걸렸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겨우 18년 걸렸습니다. 어이구, 네.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14%에서 20% 초고령 단계로 갈 때 다른 나라들은 보통 20에서 50년 걸리는데 네. 우리는 8년 만에 8년. 예, 달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네. 달성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압축 고령화가 된 거는 이렇게 살펴보지를 못한 거죠. 그런 뭐 것 앞서서 고령화를 겪은 나라 또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늦은 나라들도 이제 미리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까 싶습니다. 네. 복지 전문가들은 이 노인의 집과 또 환경,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뭐 우리는 뭐 지하철 요금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 전문가 또 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가 주거에서 시작해서 주거로 끝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첫째, 뭐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요. 둘째로 어르신들 활동 반경을 조사해봤더니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 들기까지 대부분 시간을 집 주변, 뭐 내 동네에서 지낸다는 이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중요도와 시급함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면 아주 시급하고 몹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정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기 전에는 이 노년에 뭐 어디서 살지 뭐 이상적으로 나중에 우리 뭐 늙으면 뭐 저기 뭐 전원주택 같은 거 하나 짓고 한번 살자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지 촘촘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영준 기자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뭐 언젠가 그 바다가 보이는 저런 뭐 어떤 곳에 가서 뭐 우리 또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 정도 하지 뭐 그렇죠. 예, 몇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뭘 하고 어디서 살고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 중장년층 많이 만나봤는데 이번에 대부분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네네.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아이 키우기 바쁘니까 일단 뭐 지금 당장 전세 자금 대출 뭐 이런 거 생각하기 바쁘신 거죠. 그런데 예. 뭐 70살 가까워지면 친구분들 모여서 요양원, 실버타운 이런 얘기 슬슬 하기 시작한다. 뭐 불안하다. 그런데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 하시고요. 예.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제 부모님 나이 들고 여기저기 편찮으시니까 걱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궁금해서 부모님께 가끔 여쭤보면은 네. 너희 신경 안 쓰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세요. 그렇게 근데 막상 또 닥치면 요양원 가서 살아야지 뭐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 하시고 하면은 마음이 또 미어져요. 그러니까 예. 별 대안은 없는데 네. 자식들한테 폐는 안 끼치려고 하시고 지금 네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 교통부나 이런 네.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로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건강할 때는 80% 이상이 내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예요. 어디서 거주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56% 정도는 여전히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30% 넘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노인 요양시설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30%가 과연 시설을 선호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지에서 고를 다른 답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네. 네. 뭐 선택지가 그거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정말 여기에 가고 싶어서 가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특히나 뭐 저소득층 아니면 뭐 중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집과 시설 그 사이에 중간 대안이 너무 적습니다.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네. 뭐 LH에서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긴 한데 노인 인구가 워낙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니까 공급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 훨씬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예.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제 노인 주거 정책은 국토부 복지부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래프로 한번 저희가 그려봤더니 네. 저소득 아니면 아예 고소득, 그러니까 건강을 따져보면 몸이 아예 안 좋거나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은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애매한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정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는, 그리고 나이 들면은 몸이 안 좋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게 참 살만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도 그렇고, 그럼 이런 분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는가? 그러면 공공에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민간 영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예를 들면 뭐 실버타운이 서울에도 근교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되게 쾌적한 시설. 근데 또 보증금이랄지 한 달에 들어간 돈이 꽤 크고 월세도 만만치 않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없고 당연히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최근에 뭐 광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등장하는 이른바 실버타운 뭐 레지던스들은 다 초고가, 초호화 시설 이런 거를 내세웁니다. 네네. 뭐 보증금 수억 원에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데도 있고요. 예. 취재를 해봤더니 네. 조금 낮춰 잡아도 뭐 보증금 수천만 원에 월 300-400 정도. 그러니까 평범한 월급쟁이, 뭐 중산층 서민들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그렇죠.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물론 돈 많은 분들을 위한 시장은 필요합니다. 네네. 뭐 비난할 문제는 아닌데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선택지가 좀 많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에 어떻게 보면 있는 분들 말고 정말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이 논의됐을 때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특히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고요. 네. 2867님, 아흔이 넘으신 어머님을 잠시 요양병원에 모셔봤는데요.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네. 하십니다. 뭐 여건도 여건이지만 이게 마음이 또 편치 않은 자식된 도로서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다른 나라들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네. 자,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곳은 80년대부터 노인들의 주거와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 은퇴자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다 싶으면 그 단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찾아내서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또 영국은 이제 노인이 살기 적합한 주거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에 범부처 노인 주거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주택, 뭐 지원 주택 이런 걸 더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소정 기자께서 특히 이번 다큐 제작을 위해서 일본 현지 취재도 하셨던데 일본은 네. 뭐 우리보다 앞서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형태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책적으로 예. 이제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같이 이제 고령 사회를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동경대 의대 교수와 건축학과 교수,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한 교수님인데 이 두 사람이 수장을 같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와 복지 정책을 같이 논의를 하는 이건 거죠. 따로 떼어놔서는 안 된다. 네네. 예, 예.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란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정부가 지을 때 보조금을 주니까 호텔이나 건설 쪽 회사들이 진입하기 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방문해 본 것은 이제 50년 넘은 주공 아파트를 노인들 살기 편하게 리모델링한 곳이었어요. 이제 겉보기엔 그냥 아파트 같은데 이제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뭐 입주민들 개인 건강 상태 꼼꼼하게 챙기고요. 예. 뭐 병원에 간다거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도와드리고 네네. 그 공동 식당이 있어서 밥 안 해 먹어도 되고요. 뭐 원하면 집으로 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집 안에는 위급할 때 대비해서 뭐 비상벨이 곳곳에 달려 있고. 네. 그래서 거기 사시는 이제 할머니 그 따님을 만나봤는데 이제 본인이 직장 생활에 또 아이 키우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못 챙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셨는데 가까이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이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비상벨도 말씀해서 저도 방송 보니까 이게 누르는 것도 있는데 목에 거는 거. 만약에 네. 갑자기 이 분이 쓰러지셔서 거기까지 못 가면 목에 거는 것도 이렇게 네네. 아주 세심하게 이 주거 복지와 같이 키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987님. 엄마의 마지막 집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네요. 집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으며 돌아가시면 정말 복받은 거죠. 그런데 마음이 정말 아파요. 제가 시설을 알아봤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족을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의견 지금 계속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고령자 주택이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예. 네. 흥미로운 사례로 또 대학교 캠퍼스 안에 고령자 주택이 있다. 이게 세대 간의 어떤 교류
또 뭐 공감 이런 걸 이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외국인도 받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네. 정도인데 네네네. 이 도쿄 중심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오비린 대학교라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운동장 길 건너편에 그다지 크지 않은 주택 단지인데 두 개 동은 노인 주택이고요, 한 개 동은 대학 기숙사. 그러니까 한 동은 일반인 주택입니다. 이제 가운데 식당이 있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체육관에서 운동도 같이 하고 뭐 대학원 조교가 와서 노인들 운동을 가르쳐 준다거나 네네. 대학교 알바생들이 와서 노인들 뭐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동네 이웃들도 여기 참여를 해요. 친구가 되는 거죠. 네. 또 어르신들 중에는 반대로 대학교에 가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인생 경험을 특강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는 환경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 주변 분 중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세대 간의 소통 창구의 키가 MZ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MZ 세대는 맞벌이의 부모 사정 때문에 유년 시절을 조부모랑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더 소통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상당히 보면서 흥미로운 사례로 맞습니다.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인을 위한 주택을 뭐 새로 짓거나 또 노인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당면한 현실인데 이렇게 만들고 뭐 리모델링 하는 거는 되게 장기 사업이라서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집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개조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네. 그냥 문턱 같은 걸 없애거나 단차를 뭐 없애거나 벽에 손잡이를 달거나 욕조나 변기를 노인들 쓰시기 편한 걸로 바꿔주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 또 네. 생활의 질이 크게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하고는 있는데 네. 그다지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국가 시책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 이런 개조 사업 하는 거 작은 변화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체감이 안 될까요? 전문가들은 농담 조금 섞어서 예. 티가 안 나서라고 티가 안 표현을 나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혹은 지자체에서 주택을 뭔가 새로 짓고 뭐 단지를 이렇게 브랜딩하면 아 성과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지만 뭐 집 고쳐주는 사업이 크게 주목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도 뭐 큰 돈이 안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들어가는 돈보다 이제 국가 전체의 의료비나 요양보험, 뭐 재정 같은 걸 고려할 때 그 네.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는 조사 결과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네네. KBS 이소정 기자와 함께 KBS 시사기획창 엄마의 마지막 집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처럼 아파트 이런 생활 가구가 많은 뭐 가령 싱가포르가 네.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다큐에서 소개가 됐던데 싱가포르는 또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싱가포르는 이제 예. 자가 소유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 자산을 활용한 뭐 7, 8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큰 집에 살다가 자식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네. 작은 집으로 좀 줄여가겠다 하면 국가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예. 네. 그러니까 노인 빌리지라고 표현하는 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제 뭐 고령자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시설, 뭐 어린이 시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지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같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 들어서 집을 줄여가면은 국가에서 보너스를 준다는 게 뭐 어떤 형태로 뭐 돈을 예, 예.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집을 줄이면. 물론 네. 자격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큰 집을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다. 작은 집으로 옮겨가겠다 하면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 가까이로 옮겨가겠다. 뭐 예. 자녀들이 예.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을 때 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이 시설도 있다. 이 노인 빌리지라고 표현하는 아파트 네. 단지에 고령자 주택도 있고 의료 시설도 있지만 어린 시설이 있는 거는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예.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린이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 있어요. 뭐 예. 식당과 카페, 뭐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드나들고,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아이들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네. 장상균님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대안들이 도입되면 좋겠네요. 하십니다. 노인 거주 공간이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환경인 것 같은데 싱가포르도 그렇고 앞서 일본의 그 대학 캠퍼스 안에
고령자 주택도 그렇고요. 그렇죠. 취재 과정에서 특히나 인터뷰를 진행한 한 어르신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조화로운 환경에 굉장히 좀 공감이 됐는데 네. 올해 70 되신 이제 시니어 모델로 굉장히 정열적으로 살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네네. 분리수거는 절대 안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무슨 하더라고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든 어디 뭐 노인 전문 시설에 가든 예. 분리수거 되듯이 이렇게 고립되고 싶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뭔가 계속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계속 발전하고 싶다 아니면 나의 경험을 뭐 공유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를 분리수거에 빗대서 표현하셨군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요즘 에이징 인 커뮤니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지역 사회에서 계속 주변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이 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한 7가지 정도 커뮤니티를 하십니다. 뭐 시도 읽으시고 무용도 하시고 뭐 노래도 부르시고 장구도 치시고 하는데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더 바쁘시다. 이게 딱 말씀하신 에이징인 커뮤니티 사례 같습니다. 천덕애님 말씀해 주신 사례들을 들으니 예전 시골 마을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좋은 네. 사례가 될 수 있죠. 1632님 분리수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요즘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이야기 정말 공감이 됩니다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비 노인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고요. 우리의 또 가깝고 또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 노인 정책이라고 우리가 지금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취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노인 정책이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뭐 왜 소홀히 하냐 이렇게 갈라서 생각할 것이 아닌 게 네. 진행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금방 노인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 고령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 그 다음에 중년, 장년이 편안한 마을, 네. 그리고 어르신까지 이렇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잘 공급되는 주거 공간, 네네. 도시를 만들자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건축과 공간을 짓는 입장이 아니라 이용하는 또 예. 거기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방송을 제가 쭉 보니까요. 그 늦둥이로 낳은 그 아드님이 네. 그 아버님하고도 시설에서 소통하고 또 어머님하고도 소통을 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시사교육장 460회 엄마의 마지막 집 취재를 전반적으로 하시면서 참 이런 게 여전히 취재가 끝났지만 마음이 좀 남는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모자를 보면서 굉장히 예. 많이 울었다, 뭐 느낀 점이 많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이렇게 우시는 어르신을 또 보듬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막 질문을 드려서 괜히 울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제 어머님은 물론 혼자 독립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싶으신 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거죠. 암 수술도 뭐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 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혼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못 돌봐드리니까 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뭐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은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요양원이라는 이 편견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노인 복지주택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같이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좀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슬퍼지고. 네. 근데 아들은 내가 엄마를 이렇게 시골집에 들여다보느니 안전한 곳에 엄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어르신 간의 소통 또 그런 이제 빈 공간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네. 물론 이 코너 프로그램 제목이 엄마의 마지막 집이지만은 이게 아빠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당연하죠. 이 제목과 또 이번 취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다면 좀 잠깐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진행자께도 여쭤봤지만 나는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아야 되지? 물론 뭐 김용준 기자 얘기한 것처럼 바다가 보이는 막 이런 막연한 생각은 네, 갖고 낭만적인 있습니다. 생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내가 우리 아이한테 기댈 것인가? 근데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돌봄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고 예. 몸이 성치 않아지시고 그런데 저는 기자한다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 제 주변의 고민에서 이거 한번 취재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분이 많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문자 들어온 것 몇 가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88님, 어제 28살에 회사에 들어간 듯한데 어느덧 74살이 되네요. 세월 금방 가더군요 하고 본인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정정자님, 노인 문화시설 주거 공간도 많이 지어줘야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하시고요. 6230님, 우리 모두 노인이 됩니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노년의 주거 문제가 궁금하시거나 또 이소정 KBS 기자의 취재 내용을 영상과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KBS께서는 KBS 시사기획창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460회 엄마의 마지막 집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소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는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토론이죠. 여야 비례대표 1번 후보들의 토론,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머리를 맞댄 이야기를 깊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지용이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엄마와 지적장애 2급의 형을 돌보며 살아온 지용이. 일주일에 3번 엄마의 신장투석까지 더해지며 지용이의 일상은 더 힘겨워졌는데요. 24시간 아픈 엄마 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과 식사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생활. 19살이 된 지금까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먼 앞날보다 당장의 병원비가 더 간절하다는 지용이. 지용이가 어깨에 짐을 덜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4월의 첫날 아주 포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슷하게 기온이 이어질 텐데요. 서울과 강원 영동 중심으로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내일도 비슷한데요.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제주에 또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시작이 돼서 모레 수요일은 비 오는 수요일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일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특히 이번
이번 비는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이 내릴 전망이라서 제주도는 최고 12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으로도 20에서 최고 80mm 이상의 비 예보가 있고요. 중부지방으로는 서울, 인천은 5mm 미만, 그밖에 중부지방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 내일과 모레 강우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4월의 첫날 이렇게 포근했는데요. 포근함은 비슷하게 쭉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을 유지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한 주간 계속될 텐데요. 이번 주 가운데 내일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8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 분포,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무려 23도로 오늘보다 4도 높고요. 많은 지역이 20도를 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의사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는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형 병원 의대 교수는 물론 동네 병원 개원이들까지 단축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을 찾아 총력 유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뒤 윤 대통령이 전면적인 국정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을 경남 양산에서 추가 검거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1개월 만에 가장 큰 수출 실적을 보이며 전체 수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대 양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또 국민의미래 후보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당은 비례대표 1번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또 변호사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인 최보윤 변호사 등 장애인 당사자를 각각 배치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또 인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기호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3번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3번 전라남도 무안 출신 서미화입니다. 예, 짧게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기호 4번 국민의미래 최보윤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 최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굉장히 짧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부연하겠습니다. 서미화 후보께서는 한국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협의회 이사, 또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목포시 의원을 지내셨고요. 이번에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가 되셨습니다. 최보연 후보께서는 직장인 척수장애인을 위한 한국척수장애 직장인협회 회장을 맡으셨고요.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과 장애인 차별 시정심의 등에서 활동해 오신 변호사로 국민의미래 비례후보가 되셨습니다. 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처음 비례 1번으로 배치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우선은 최보윤 후보님부터 이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정치랑은 네. 관련 없이 네네. 이제 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네. 사실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부담이 크셨나 같고요. 보네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당에 제 다짐 문구를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의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인데요.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당과 여러분들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담이 상당히 크셨지만 지금은 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지만은 해내셔야 되는 목도 많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서미화 후보님은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또 시민사회 몫에서 좀 논란이 좀 일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미 종북 인사 논란이 있던 분들이 좀 하퇴하면서 일부 진통도 좀 겪었고요. 서 후보님이 결국에는 비례 1번이 되셨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국민 후보에 도전했다가 네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3월 10일이었는데 예. 그 1번 대신 전지혜 씨가 30대 초반 청년 여성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떨어져서 너무 아쉬웠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또 장애에게도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맨 나중까지 남아가지고 격려와 축하를 드리고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목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포에 내려가서 이제 본연의 업무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사태 뭐 논란 이런 얘기를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네. 이제 언론이 이렇다고 다른 분이 또 얘기해 줬어요. 저는 이제 내일 하느라고 뉴스도 잘 안 보고 네네.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저는 좀 사퇴하고 또 이주희 변호사 같은 경우 양보해서 제가 1번이 됐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대의적인 목적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 임무를 1번으로 한다라는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제가 이제 1번이 됐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어떤 무게감, 책임감 이런 느낌이 훨씬 저를 좀 무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미영님께서요. 후보님들 반갑습니다. 또 인사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두 후보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일선에서 참 전문적인 활동을 해오시다가 이제 국회 입성에 도전하셨는데 이렇게 결심하시게 되기 특히나 변호사 생활을 해오셨던 최보윤 후보님부터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권 경험은 없습니다만 네네. 인권 분야 활동은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네. 제 6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 수립에도 제가 냈던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정비를 하고 예. 개인과 국가 사회에서 접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이번에 비례대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고민을 하신 거는 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가 아니면 다른 외적인 고민이 좀 있으셨나요? 뭐 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사실 장애인분들이 이제 후천적 장애에 입게 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사건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예, 예.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었고 또 공익 활동을 했던 부분도 의미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된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응원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부담도 있었지만 예. 도전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서미화 후보님께서는 시의원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그때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큰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결심도 하신 것 같은데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신 계기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내전에 한 14년 전입니다. 네네. 제가 2010년에 목포시 의원으로 당시에도 시민사회 단체와 장애인 단체, 여성 단체에서 추대해가지고 예. 전 박지원 국정원장님이 목포시 선출직 국회의원을 하실 때 네네. 저를 이렇게 이제 공천을 주셨었거든요. 4년 동안 그때 제가 시의원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의회도 여전히 뭐 비장애인 중심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속에서 네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장애인이 또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인 제가 여러 가지 의회 활동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이제 제한이나 장벽을 많이 겪으면서 네. 다시는 정치하기가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뭐 재선이나 뭐 다른 도전을 좀 포기하고 네. 제가 이제 다시 인권운동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쭉 해왔는데 정말 지난 2년 동안 네. 우리 사회에 끊임없는 이런 갈등 구조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 예. 또 젠더 남녀 갈등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갈라치기 혐오 정치 이런 것들을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치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후퇴하고 변절되는 것이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갖게 되면서 다시 좀 정치를 책임지는 정치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양한 방법을 찾다가 그 시민사회단체 후보를 뽑는 네. 국민 후보 공모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당인을 뽑는 게 아니고 국민 후보를 뽑는 자리라서 네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비례 후보 또 국민의미래의 최보윤 비례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보윤 후보님께서는 지난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에 좀 의료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좀 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 사실은 제가 두 번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와중에 제가 왼팔이 마비되는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수술하고 입원을 하고 또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고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법시험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자 했었고 예. 팔의 장애가 그때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그리고 합격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기쁨이 있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사법연수원 재직 중에 의료사고가 또 생겼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다시 왼팔과 이번에는 왼쪽 다리까지 이제 심하게 마비가 되는 네네. 이제 두 번째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긴 병원 생활을 거치고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두 분은 잠깐 궁금한 게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서로? 네, 처음 뵙습니다. 네. 그 자리에 저희가 모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 재활 치료를 마치고 또 사회에 돌아오실 때까지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셨겠어요, 최보윤 후보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뭐 그런 어려운 경험들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변호사로서 일하실 때 상당히 큰 또 자산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예. 의료사고를 이제 입게 되신 이제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교통사고 같은 그런 사고로 또 후천적 장애가 생긴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고통을 받던 분들과 또 가족분들을 이제 보면서 저는 병원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직접 뵙기도 했고 네네. 제가 또 소송을 하다 보면은 담당 변호사로서 또 이제 소송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삶을 함께 겪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마음으로 이제 어려운 삶을 함께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깊이 공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진 역량을 쏟아서 이제 약자 편에서 힘을 보태고자 하고 또 사회에 이제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런 다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큰 이제 자산이 됐던 것 같고 네네. 또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영역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네. 서미화 후보님께서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망막 색소 변색증으로 좀 집중 시력을 잃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들었는데 한참 공부할 나이셨을 텐데 시력을 잃고 나서 학교 생활을 또 어떻게 하셨을까? 저로서는 상당히 상상이 안 가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네. 저는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다닌 세대인데요. 네.
통합교육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환경은 다 비장애인 학생 중심으로는 책도 주고 칠판 글씨도 뭐 쓰고 시험지도 뭐 주는데 네네. 저 같은 시각장애인은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이런 교육 환경이었는데 예. 제가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했어요. 네네. 책도 잘 읽는 거 좋아하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질병에 의해서 시각을 이렇게 잃게 되니까 예. 학교는 가는데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계속 옆에 친구들한테 사정해가지고 예. 책도 읽어달라, 녹음도 해달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장애에 대한 책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전혀 그때는 문교부라고 했어요. 네네. 문교부가 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저한테 어떤 서비스도 전혀 제도적으로 제공해주지 없는 못했다. 상황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막연하게 10대였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 학교가 사회가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정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죠. 3253님께서요. 정치계 입문을 앞둔 후보자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그 다짐으로 모두에게 박수 받는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고요. 9196님 두 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의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국회에서 서로 발목 잡는 정치, 비난하는 정치 좀 없애주십시오라는 바람도 주십니다. 서미 후보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살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계기가 교통사고였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제가 예. 20대 후반에 이제 도로를 건너다가 예. 이렇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이제 그 달려오는 차에 왼쪽을 이렇게 치였는데 아이고, 네. 팔 다리가 전부 분쇄 이렇게 골절돼가지고 병원에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부스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대소변 처리도 안 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전부 먹여주고 예. 침대에서 이렇게 신변 처리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서 네네.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병원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누군가 또 저 스스로도 예. 안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난 안 보여서 좀 안 되겠다. 굉장히 쉽게 포기하고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혼자서 안 보이는 거 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빼고는 다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 대소변도 다 처리할 수 있죠. 잘 걷죠. 네. 잘 듣죠. 또 말도 잘하죠. 예.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눈만 안 보이지 다 보는구나. 네. 들어보고 만져보고 생각해보고 맛도 보고 정 안 되면 두고 보기라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 눈 시각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쉽게 포기하면서 한 걸음을 이렇게 전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소리로 볼 수 있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편입에 도전을 한 거죠. 하신 거고. 네. 짧게나마 뭐 두 네. 분이 걸어오신 길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갖고 살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뭐 도전 자체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사회상은 끝내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 네.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산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8848님, 최보윤 후보님 초중학교 동창입니다. 모범적이고 똑 부러지던 모습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하십니다. 8848님 이따 방송 끝나고 한번 수소문 해보십시오. 누구신지. 자, 후보님 그 연수원 졸업하신 이후에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일하시고 법정 바깥에서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에서 무료 법률 자문 그리고 소송 구조도 하시면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양하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자문을 요청하시고 또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중도 장애가 발생한 분들 소송을 주로 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기억 남는 소송이 있다면 네. 또 이제 아이가 이제 다이빙 사고로 해서 이제 경추 손상이 돼서 사지마비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상대 측을 이제
변론을 상대 측에 대해서 소송한 부분이 잘 받아들여져서 배상도 받아들였고 네. 근데 다만 배상뿐만 아니라 아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같은 척수장애인 분들 이제 멘토가 되실 분들하고 연결을 해드리면서 또 그런 부분 도움 받는 걸 보면서 많이 보람이 있었고요. 또 인권 분야는 또 예. 이제 각종 강의도 하고 또 토론에 참여를 해서 정책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널리 알려지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뭐 각종 이제 법무부 같이 이렇게 또 그 정부 기관에 대한 예. 자문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2019년에요. 장애인 법률 구조에 힘쓴 공로로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을 하셨는데 그때 네. 소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중도 장애인임에도 자신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뭐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예. 과실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실 비율을 다툴 수도 있는 소송인데 네. 마치 이제 본인 탓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소송을 포기하시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공적 급여를 받는 것 외에 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제도를 좀 알리고 또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서미화 후보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2006년에 전남 지역 최초로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도 개소하셨고 또 활동도 해오셨는데 여러 활동 중에서도 카테고리 중에서도 성폭력 상담소 이거를 개소해야겠다 싶은 이유가 뭐였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 이제 워낙에 뭐 학력 위주 사회였던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네.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순간 서류부터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나 장애를 입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는구나. 네네. 그렇다면 인권운동밖에 할 게 없겠다. 이런 사회를 바꿔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 유사한 그 장애 여성들, 그러니까 네네. 지체장애인 여성이나 뭐 발달장애 여성들하고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이제 차별적 사회에 대해서 가치 문제의식 가진 것들을 바꿔보기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발달장애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뭐 신고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뭐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심정으로 신고하고 경찰 조서 진술 다 따라다니고 네네. 또 재판부 따라가서 재판하는 과정들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건 도저히 한 개인이 어떤 열정을 갖고 하기에는 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2006년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를 개소했고요. 네네. 뭐 그 개소를 하면서 이제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게끔 체계를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보면은 혼자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담소를 개소하고 나니까 이제 전문 상담원들을 더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고 예. 또 그 전문 상담원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네. 또 상담을 받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되겠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피해자가 연결이 되면 저희 상담소로 또 연결을 해줘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이어서는 바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쉼터라고 하는 보호시설을 또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자기 피해를 진술할 만큼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정말 취약한 장애 여성들을 위한 예. 이런 지원 체계를 만들면서 예. 발달 장애 여성들의 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네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라디오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상대당 후보님들이나 뭐 상대당 의원님들 모시고 서로에 대한 그 어떤 평가를 해보라면 보통 안 좋은 소리가 나오던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만난 자리기도 하고요. 서로가 이렇게 살아오신 면면을 쭉 들어보셨는데 우선 최보현 후보님께서는 서미화 후보님 말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뭐 어쨌건 장애인 인권 예. 부분에서 네. 이제 좀 당을 떠나서 협력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서미애 후보님은 최고위원 후보님 말씀 좀 들어보시니까 현재까지 어떤 분인 것 같다 좀 싶으세요? 이제 일단은 또 예. 법조인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지난 21대 예. 때도 그 국민의힘의 김혜지 예, 의원님 예.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전에 22년에 제가 같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심의 기간에 같이 제네바에서 만났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우리 한국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국가인데 네네. 선택의 정서는 비준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필요성을 제가 굉장히 제네바에서 김혜지 의원님이나 뭐 최영원, 이종숙 의원한테 설명을 많이 했고 예. 돌아와서 바로 22년 9월에 네네. 그 김혜지 의원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선택의 정서가 비준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제가 정말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최보윤 의원님 아니 후보님이시지만 되실 거니까 네, 네. 그 같이 장애 문제는 진짜 초당적으로 네. 협력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네. 이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정치 활동이 네. 진짜 같이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저도 뭐 드리고 당연히 싶네요. 장애 뭐 세계와 주류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예. 네, 네. 두 분의 이런 그 내용들은 다 요즘에 기록이 되니까요. 저희가 모아뒀다가 네. 앞으로 향후에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미애 후보님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최보현 후보님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장애인 인권 보호에 앞장을 서 오셨는데 일단 그 최보현 후보님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호에 있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거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저한테 먼저 하시네요. 예. 네. 저도 이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네. 예, 저는 60점 정도로 60점 생각합니다. 정도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 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아직 미흡한 면이 많아서 현재는 절반을 넘긴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반타작 조금 더 했다. 서미애 후보님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호의 점수 몇 점 정도 또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예. 상임 비상임위원을 2020년 5월부터 23년 6월 29일까지 했어요. 네네. 근데 금방 최보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네네. 장애인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하고 별도로 독립된 기구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이렇게 조금씩 진일보했다고 봐요. 네네. 이제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 특히 네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제가 임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 인권위원 구조 자체가 대통령 추천, 대법원 추천, 예. 정당 추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 임명으로 오신 김용원 의원님 네. 그리고 집권 여당 몫으로 오신 이충상 의원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의 역할이 멈춰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예. 지금 어렵습니다. 예. 정말 제가 마지막에 그분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 이건 인권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할 정도로 예. 너무 심각한 인권 침해적 발언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사건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전원위에. 이게 와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정말 꾸준히 발전해 오다가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인권의 감수성이나 인권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위원님들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네.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누가 추천했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 편향적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네. 지금 현재 장애인 차별 문제, 인권 문제는 네. 점수를 드리기가 진짜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드릴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 말씀 듣고 네네. 60점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이거 의견 저만 드려요. 점수를 내게 된 되게 건데요. 후하게 주신 개념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분께요. 이 질문 먼저 좀 드릴게요. 어쨌든 두 분을 각 당에서 추천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 또 여성에 대한 새로운 법안 발의가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각각
만들고 싶은 법안 혹은 개정하고 싶은 법안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최보윤 후보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안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압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포괄적 접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자님 혹시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점심 때 제가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드셨나요? 저 혹시 배달로 드셨나요? 아니요, 가서 먹었습니다. 가서 드셨나요? 네, 이제 만약 이제 짜장면을 이제 가서 먹고 싶다면 우선 어떤 식당이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한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가능한 환경인지 그게 가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정보 접근권, 이동권, 또 시설물 접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동이나 생활이 편의를 위해서도 신기술에서 특히 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려면 보조기기법 개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에 잘 접근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려면 또 배리어 프리 인증 후에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또 드리자면 저는 장애의 주류화와 세계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류화와 세계화요. 네네. 그래서 모든 정책 분야에서 이제 장애 관점이 이제 포괄되어야 된다. 그게 장애 주류화의 개념이고요. 또 장애 세계화는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우리가 됐고 해서 장애 정책이 이제 세계화에 발맞춰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산품을 보더라도 이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제 장애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된다면 이제 모든 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아직 이제 부족한 세계화 부분은 또 많이 이제 더 돼야 될 텐데 뭐 EU에서도 이제 뭐 포괄적 접근권 관련돼서 이제 센터가 설립될 정도로 이제 또 세계화에서 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요 우리 서미애 후보님에 대해서도 가장 만들고 싶은 법안 또 개정하고 싶은 법안 한 1분 남짓 정도 죄송합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을 전면 개정하고 싶습니다. 2019년에 이렇게 개정이 좀 되면서 그 저상버스 도입 같은 경우는 100% 대폐 차량이 이렇게 교체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 있기는 있는데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역에서 광역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광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수단이 유일한 게 리프트가 장착된 콜택시인데요. 이것이 반드시 국가 지원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의 규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국가가 책임을 지면서 광역과 전국을 어디든지 원하는 시간에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만 가장 기본권이잖아요. 이동할 수 있어야 학교도 가고 취업도 돼서 노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의견 듣고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성님, 장애인들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분이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KR팡님, 두 분 힘 모아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하시고요. 4739님,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두 분 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하십니다. 뭐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로서 보여주실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며칠 안 남았네요.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장애 학대 예방의 날을 좀 지정하고 싶습니다. 장애 학대 예방의 날. 네, 지금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있고요.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은 있는데 아직 장애 학대 예방의 날이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날이 지정이 돼서 또 국가의 책임도 더 강화하고 또 인식 제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30초 딱 맞추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최보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속의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한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일대 연기가 많이 심합니다. 인근 지나는 차량들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월에서 서운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바란부터 팔탄분기점까지 10km 막힙니다. 지나서 비봉에서 매송 휴게소 사이 2, 3, 4차로에서는 낙하물 처리 중이라 일대로 차량들 혼잡합니다. 용담터널까지 흐름이 더디고요. 또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마도에서 남한산까지 12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신갈 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도봉 분기점 2, 3차로에 낙하물 처리 중입니다. 서울 방향 오산에서 수원 사이 속도 더디고요.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길게 밀립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금매교 부근에 발생한 사고 처리 작업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동군이 나들부터 정체고요.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 사이 길게 속도 더딥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 부근 1차로에는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인천 방향 정체는 동수원에서 동군포까지 이어지고요. 또 이후 둔대 분기점과 월곶 분기점부터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가 개통된 지 사흘째인데 시민들이 출근길에 이 GTX-A를 이용한 건 오늘이 처음이더라고요. 많이 이용했나요? 어땠나요? 일단은 예상보다는 아주 많이 이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집계를 해봤더니 네.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1,900여 명이 이용을 했는데 뭐 개통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뭐 버스나 뭐 다른 자차, 뭐 지하철로 이동하시던 분들이라면 네. 이제 이렇게 교통 수단을 갑자기 바꾸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이 GTX-A 이용하기 시작하면 아마 한번 평일 출근 시간대 4,000명 정도 이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한 절반 정도 이번에 이용을 한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전체 노선이 오픈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구간만 개통했죠. 화성 동탄에서 성남 거쳐서 수서까지 그러니까 3개역만 지금 서는 상황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인원이면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약간 같고요. 본인 출근 패턴이 있으니까 네.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그렇죠. 본 것 같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 삼성역, 뭐 서울역, 일산 킨텍스 거기 넘어서 지금 파주 운전까지가 이제 전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체 다 개통하려면 삼성역 제외하고는 2026년 말에 오픈할 텐데 그때 되면 아마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지금 부분 개통이지만 훨씬 지하철보다는 빠르죠? 맞습니다. 시속 지금 최고 시속이 180km거든요. 180, 예. 그리고 오늘 타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60, 170대까지 숫자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지하철보다 5배 이상 빠른 거거든요. 5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략 동탄에서 수서까지 거리가 한 35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한 19분 정도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체감으로는 한 20-30분 이상은 단축한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시고요.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출근길 첫날 이제 오픈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루포 기사를 좀 많이 내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좀 나온 이런 평들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광역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길에서 사고 나거나 네네. 갑자기 막혀서 정말 출근 지연되고 막 등교 시간 늦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많죠. 네. 일단 이런 위험이 줄어들어서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기존에는 이 SRT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동탄에서 수서까지. 네네. 그러면 요금이 한 7,500원 정도 되거든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GTX-A 타면은 이제 일부 노선이니까 지금 이제 4,000원대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반면에 네. 대신 이제 역에서 가까이 사신 분들은 큰 불편이 없으시겠지만 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산다. 그럼 어쨌든 버스 타고 역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대중교통 연계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살펴볼 소식은요.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표 소식입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수출 뭐 부진하다, 뭐 예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효자는 효자인가 봅니다. 반도체 수출 성적이 특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 이제 117억 달러 어치 수출을 하면서 예. 2022년 6월 이후로 지금 최대 성과라고 하고요. 네.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36% 정도 늘었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규모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거 좀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게 2022년 중반 지금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투자가 다 동결이 됐다가 그렇죠. 다시 투자가 막 재개되면서 서버 늘린다, 뭐 IT 투자 재개한다, AI 때문에 투자 늘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고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거 보면 IT 업황이 앞으로 좀 좋아지겠다, 경기도 회복되나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IT 4대 품목으로 꼽히는 게 이제 반도체 외에도 네. 디스플레이, 컴퓨터 그리고 무선 통신 기기도 있거든요. 그것들도 혹시 좋았나요? 네, 이 4대 천왕이 같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늘었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업황이 그만큼 빨리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반도체 덕분에 우리나라 무역 성적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수출 규모가 6개월 연속 증가세, 계속 플러스 성장하고 있고요. 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43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좀 사이에 자동차가 수출 효자 노릇을 좀 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버팀목이었는데 예. 이번에 좀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5% 줄었어요. 네. 2달 연속 지금 감소세다 보니까 자동차 업황이 꺾이나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오늘 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 이게 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수출이 너무 많이 늘었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계속 매년 느냐. 이렇게 성장도 조금은 더뎌질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 지금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안 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한다 하지만 이제 언제 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잖아요. 하긴 하는데. 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자동차 같이 좀 비싼 물건을 사려면 결국에는 큰 돈을 써야 되고 할부 금융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마 미국 금리가 내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움직일 때를 좀 대비해서 지금은 좀 소비를 묶어두는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자동차 수출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수출 성과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좀 눈에 띄었던 게 선박 수출 부분이었거든요. 선박 수출요? 우리나라가 또 이 조선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같은 이제 친환경 선박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강점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보니까 이 선박 수출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 수출이 때문이요? 늘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가 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수출을 잘했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해외 소식입니다. 최근에 페루에서 경찰이 현직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문까지 부수고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바로 롤렉스 스캔들 때문입니다. 롤렉스요? 우리 시계 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캔들에 휩싸인 대통령이 스캔들에 휩싸인 게 최근 일인데 네. 이게 지금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이 2021년 7월에 부통령이 됐고 2022년 12월에 그 전임인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2, 3개월 남짓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페루의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페루 인터넷 언론사가 어떤 이제 이 의혹을 제기를 했냐면 네. 이 부통령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한 2, 3년 사이에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이제 공식석상에서 찍힌 사진을 다 모아서 1만여 정을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사진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 최소 14점의 최고급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중에는 한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도 3점이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시계는 뭐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고를
신고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는 당연히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신고 목록에도 없었거니와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 급여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네. 페루의 이 경제 수준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고급 시계를 심지어 14점이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다른 경로로 예. 이것들을 모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또 현지 언론들은 이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어떤 비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네. 특히나 이제 하필 이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이제 이 해명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는 내가 18살 때부터 일을 해서 정말 열심히 모은 거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어떤 비리와도 연관이 없이 내가 대통령 취임되기 전에 예. 취임하기 전에 구매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롤렉스 정품 인증서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인증서를 봤더니 시계 구입 일자가 작년 7월로 적혀 있었다라는 대통령 겁니다. 되고 나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게 지금 일단은 밝혀진 상황이고요. 예. 페루 헌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은 반역이나 선거 범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형사 범죄에서 지금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 이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이 면책 특권 박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의회에서도 좀 대통령 탄핵 가능성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지금 페루에서 2016년 이후에 취임한 대통령이 5명인데 네. 5년 임기를 채운 대통령이 1명도 없고요. 모두 부패 의혹이나 불법 혐의로 사임하거나 탄핵당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륙의 실력이냐, 대륙의 실수냐. 네.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 전기차입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샤오미가 전기차 신차를 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제 스피드 울트라라고 해서 중국명은 수치라고 읽는데 예. 지금 스탠드 프로 맥스 버전 이렇게 3가지 버전을 내놨는데 근데 기술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이게 최고급 버전이 이제 맥스 모델인데 휴대전화처럼 모델이 따로 있네요. 예. 제로 빼기 2.78초. 그러니까 이제 악셀레이터 밟자마자 네, 100km를 시속 도달하는 그 맞습니다. 시간 제로백 2.78초. 그다음에 최고 시속이 265k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포르쉐 그 급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최대 배터리가 한 번 충전하면 800km. 800km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굉장히 기술력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는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놀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우리 돈으로 5,500만 원.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스펙에 가격이 5,500만 원이면 이거는 정말로 뭐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서 비슷한 스펙의 다른 유명한 자동차들은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이면 한 1억 가까이 하려나요? 그렇죠. 보통 따져보면 3배 이상이에요. 포르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펙으로 따지면은 스펙은 비슷해도 가격은 너무 차이 나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야 무슨 중국차가 포르쉐랑 비교하냐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냥 스펙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뭐 브랜드 밸류는 좀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워낙 지금 잘 나왔어요. 중국 차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성장세가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륙의 실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판매 성적은 또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판매 시작 후에 뭐 4분 만에 주문량이 10,000대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저는 크게 의무를 부여하진 않아요, 사실. 왜요? 왜냐하면 애국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차피 온라인에서 오픈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몰려가서 산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애국 소비가 또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르죠. 그분들 중에서 후기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판매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이 팔렸다. 하지만은 중국 내에서 팔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오미는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자동차보다는 뭐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뭐 무선 이어폰, 아니면 뭐 선풍기, 뭐 이런 비교적 소형의 어떤 가전, 뭐 이런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샤오미가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해? 이런 점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이니까 좀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의 전기차가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보통 이제는 우리가 보통 현대 기아차처럼 뭐 내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전자 회사들이 이제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중국이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백색 가전이라든지 이런 뭐 가전에서 굉장히 월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살렸다. 그러니까 대표적이게 그 샤오미 CEO가 발표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충전 인프라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전기차는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다양한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 한번 테스트를 다 거쳤다. 그거 얘기는 이제 벽돌 현상이라고 있어요. 전기차는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우리 가전도 이렇게 딱 멈추는 것처럼 전기차도 이제 단점이 이제 벽돌 현상이라 해서 딱 멈추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려해서 이제는 뭐 완벽하게 호환에 대해서 테스트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샤오미가 또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샤오미가 구축할 생태계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전. 그렇게 되면 사물 인터넷을 동원해서 사실상 집에서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의 이제는 미디어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집안의 모든 그 전자기기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뭐 TV 껐다 켰다, 에어컨 껐다 켰다, 선풍기 껐다 켰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미래 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가능하다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장성이죠.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년을 공들이다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했는데 중국 업체들은 그래도 꾸준히 신차를 개발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초에는 전기차 시장도 위축됐다 이런 발표까지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 전기차에 꾸준히 투자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계에서 봤을 때 이제는 팔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미래차거든요. 미래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의 강점이 있죠. 배터리가 강점입니다. 배터리요? 지금 중국이 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배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모든 게 다 됩니다. 뭐 닝더스다이라든지 아니면 비아디라든지 전통적인 배터리 강자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직 계열화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뭐 전략이고 무서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내일 이제 출근하시는 길에 한번 버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버스를 딱 봐서 전기 버스가 온다 그러면 앞에 어떤 마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지 아니면은 현대가 아닌 기아가 아닌 뭔가 다른 마크가 있다. 그럼 다 중국산이거든요. 특히 비아디, BYD라고 적혀 있어요. 그 버스 정면 안에. 전기 버스는요, 지금 중국산이요, 우리나라에서 신차 점유율을 봤을 때 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기 버스가 많이 팔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화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볼 때마다 무서워요. 지금 전기 버스는 뭐 거의 중국산이 휩쓸고 있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뭐 화물, 전기 이런 큰 대형 버스, 전기 버스는 뭐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시장.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전기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저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비아디는 이제 뭐 기존에 다니고 있는 뭐 버스인데 이번에 나온 그 샤오미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자동차, 전기 승용차를 살 수는 없는 상태고, 하지만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가 이미 우리 시장에 있잖아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는 인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빠르면 상반기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샤오미는 안 나오더라도 비아디는 충분히 승용차는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팔립니다, 이거. 가격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너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버스나 아니면 화물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누가 살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도 용량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주 충전해야 되고. 네. 그건 너무 잘 팔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성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한 위협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께서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현대, 기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나갔을 때 브랜드별로 굉장히 나뉘었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알아주죠. 그렇죠. 당연히 뭐 제네시스 브랜드도 이제 크게 성공을 했고요. 예. 중국도 똑같아요. 지금은 중국차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의 브랜드 밸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독일 3사가 브랜드 밸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현재. 맞게 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뭐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베이징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전기 자동차가 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밸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다. 근데 전기차 시장이 뭐 올해 들어서 주춤하고 있다고 하던데 걱정도 많고 네. 소비자 불만도 많은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수요가 꽤 있을까요?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지금은 현재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는 이제는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전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충전기가 많이 없다 보니 이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차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경기 침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수요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지금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이제 추이가 낮아진다는 거지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통계상이 지금 잡히고 있고 네.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배터리 산업도 같이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투자 쪽에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 역시나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성공을 하면은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항상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런 산업과 같이 성장할 섹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전기차의 이런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또 어떤 시장 경쟁력 이런 것들 다른 나라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네. 경계를 되게 많이 하겠어요. 하죠. 이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시킨 다음에 중국에 대한 뭐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진출하냐 이거죠. 좁잖아요. 예. 예? 전기차 시장 이미 현대 기아라는 막강한 경쟁 그룹도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왜 비아드가 들어와서 저렇게 전기 버스를 팔고 화물을 팔고 또 승용차까지 내놓는다고 했을까? 일단 미국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국 내에선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네. 중국에 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건데 그 정도로 미국의 봉쇄 정책이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WTO 에다가 이제 제소를 한 상태지만은 사실상 형식적인 거고 지금 뭐 중국의 봉쇄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또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변수가요? 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 건데 네.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11월에, 과연 예. 누가 될지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 폐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 변수로 인해서 또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